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9월 보험위원회 특별 강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보험급여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진행해주시는 분은 MD렉스 의료기기 체외 진단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분야 인허가 및 보험 등재 관련해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MD렉스 김용호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강연을 진행해 주시는 MD렉스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용호 대표님 강연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우라고 합니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 잠깐 소개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이제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 등 정부 조직에 대한 소개, 그리고 디지털법 시행에 따라서 건보 등재 시 고려사항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의료기기하고 디지털 헬스 전문 컨설팅 폼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업무를 둘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진입할 때 필요한 규제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 또 보험 등재에 대한 가격이나 청구량 이런 것도 사전 조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 GMP 또 보험 등재에 필요한 뭐 신의료기술 평가나 혁신의료기술, 더 평가 유예 이런 제도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아웃바운드로서 뭐 일본 등재라든지 대만, 호주, 뉴질랜드,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해서 많이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로는 이제 AI 사운드를 포함해서 언론 카테터, 로봇 수술기 뭐 등등등 이런 제품을 많이 하고 있으니 향후에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법은 기존에 이제 의료기기로 관리되던 영역하고요,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영역, 그리고 공산법으로 관리되고 있던 네, 어, 디지, 계속하겠습니다. 웰리스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던 디지털 건강지원기기, 이 세 가지 제품을 이제 단일화된 법령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법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는 기존에도 의료기기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2020년도에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 만들어지면서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기기가 서로 성격이 틀리다는 이유로 체외진단 사정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와 동일하게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됐던 디지털 의료기기가 어떤 리얼월드 데이터라든지 FDA 프리서비라든지 여러 제도를 이제 기존 의료기기법으로 커버하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사정관리를 하겠다라고 별도법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는 그렇고요. 또 최근에 약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등이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와 이제 컴바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적용 법률이 약사법 외에도 의료기기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또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단일화된 허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융합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시장 영역이라고 보긴 하지만 웰리스 제품들은 아직 의료기기법으로 규제하지도 않고 공산품에서도 특별하게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생기면서 이 웰리스 제품도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규제 법령으로서 새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의료기기란 이제 그 범위, 스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콥을 보실 때는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법으로 적용된 의료기기 중에 AI라든지 로봇,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 법을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와 결합된 웰리스 제품이 결합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의료기기와 이제 웰리스 제품이 적용된 제품이라도 이 법을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뮤트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의료기기라는 거는 이런 제품 중에 질병의 진단, 치료, 예후를 관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예측,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재활을 보조로 하는 이런 AI, 로봇, 정보통신 제품은 다 디지털 의료기기로 해석을 해서 향후에는 이 법으로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융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의약품과 디지털 의료기기 또는 디지털 건강지원기기, 웰리스 제품이 조합된 의약품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라고 하는 거는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측정, 수집, 분석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록 분석하여 식이, 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세 가지 그 제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의료기기는 이런 AI 기반 제품, 그리고 VR 기반 제품 또는 로봇 수술기 이런 제품이 디지털 의료기기로는 향후에 이제 기존 의료기기였다가 향후에는 디지털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융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의약품은 이제 그러니까 주사제라든지 경구투약용 제품들이 많은데 이게 부작용도 좀 심하고 그래서 의료기기와 이제 컴바인돼서 이제 의약품을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해서 특정 분야에 딜리버리하기 위한 로봇이 결합되거나 아니면은 그 의약품과 결합해서 이 용법 용량을 잘 준수하는지를 트래킹하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DTX라고 해서 의약품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나 이런 제품이 디지털 융합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이 법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웰리스 제품,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 와치에 들어가 있는 건강관리 기능, 애플의 건강관리 기능들, 이렇게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서 심박수나 이런 걸 측정을 해가지고 건강관리에 이제 사용하는 웰리스 제품들이 다 디지털 건강지원기기로 분류가 돼서 향후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에 대한 구조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는 법에서는 이런 사항을 적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는 크게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의료기기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단독으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의료기기들은 통합해서 이 법에 따라서 제조 허가, 수입 허가, 즉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프로덕트 어프로브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사전에 임상을 한다고 하면 임상시험 계획 또는 체외진단 디지털 의료기기가 결합됐다고 하면은 임상적 성능시험 승인 이런 것들을 이 법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변경허가 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그리고 이제 기존 의료기기법에 없었던 이제 실사용 평가나 미국 FDA가 적용하고 있는 프리서트 제도를 이제 변형해서 우수관리 체계 인증이라는 것들을 이제 도입해서 이 법에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실사용 평가에 대한 부분과 우수관리 체계 인증이라는 게 새로 도입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중에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별도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에 요즘 DTX 디지털 치료기기가 전문가한테 처방을 해서 받아서 이제 우울증 치료나 뭐 수면장애나 이런 쪽에 쓰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의료기기는 ETC와 OTC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전문가용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는 요구사항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이 법에서는 적용을 했습니다. 전문가용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의약품의 ETC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요. 반드시 일반인한테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방전이 있는 그 병원한테 전문가한테만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도 규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GMP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적합한전 조사 이런 사항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GMP를 온사이트 오디 현장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요. 서류 심사로 이제 전환을 하겠고 추후 적합 판정 조사라고 해서 사후 관리를 통해서 GMP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기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적 보고 또는 기준력, 갱신, 부작용 보고, 회수 이런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이 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융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약사법으로 허가를 받았던 어퍼가에 대한 부분을 이 법으로 끌고 와서요. 이 법에 따라서 제조나 수입업, 제조나 수입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고 또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제조업 허가나 수입업 허가를 받고 또 약사법에는 위탁 제조 판매업자라는 것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념도 이 법에 도입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도 그렇고 디지털 융합의약품도 그렇고 이 법에 적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준용 규정으로 해서 기존의 의료기기법과 기존의 약사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처분이나 조사 이런 부분은 다 기존의 의료기기법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부분은요. 비즈니스 라이센스 이런 것들은 없고 디지털 건강관리 지원 제품을 만드는 자는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권고사항이어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성능 인증을 식약처가 하겠고 대신에 이제 유통관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통관리 부분은 이제 신고된 제품이든 신고되지 않은 제품이 이제 웰니스 제품이 시중에 깔려 있다고 하면 식약처가 유통관리 계획에 따라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회수, 폐기, 판매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웰니스 제품 영역이 신고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유통관리 계획에 통해서 수거 검사 행위를 식약처가 직접 하기 때문에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처럼 이렇게 운영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제조원이 주장했던 그런 웰니스 제품에 대한 성능 인증에 대한 부분도 식약처가 시험기관을 지정을 해서 성능 인증을 직접 하겠다라고 이 법에 이제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 이런 디지털 의료기기, 융합의약품 또는 건강관리 제품, 이런 제품에 대해서,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해서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건강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이한 부분은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한 구성 요소, 액세서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구성 요소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의약품의 원료 의약품 등재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약사법에서 이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한 그런 원료 자체를 센서나 어떤 알고리즘을 등록하게 되면 그걸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를 허가 시에 면제해주는 제도도 이 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홍보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정부 자체가 식약처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위한 활동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동시에 이런 것들을 인증하거나 설립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단체를 설립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이런 성능기준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영양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의 일반적인
그 요구사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의료제품법은 법률은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법제처에서 검색할 수 있고요. 최근에 7월 30일자로 해서 하위 법령인 디지털 의료제품 시행령하고 그리고 시행 규칙이 이제 행정 예고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법 예고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광고를 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고할 수 있는 매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을 시행령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그런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인증 업무 지정 기관을 지정을 했다고 하면 그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이제 디지털 의료기술 범위와 분류 등급 지정 그리고 제조업 수입업에 대해서 허가 인증 신고 절차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 만드는 그 제조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그리고 GMP 기준,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 그리고 준수사항, 그리고 실사용 평가에 대한 절차, 우수관리 체계 인증 절차 등등등 세부적인 행정 절차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법령이 시행규칙까지 이제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고시가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식약처 내에서 행정규칙은 이제 의료기기법과 동일하게 행정 업무와 관련된 고시가 있고 기준규격과 관련된 고시가 있는데 행정 업무와 관련된 행정규칙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아직 그 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준규격과 관련된 고시는 이 법에서 기준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료기기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그래서 의료기기법 19조를 준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디지털 제품, 웰니스 제품에 대해서는 성능 인증이라는 것들을 식약처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 성능 인증에 대한 기준 규격이 아마 현재 행정 규칙으로 고시화되고 있는데 추가가 아마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법령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이런 법령은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냐라고 보시면은 현재 의료기기 정책과 내에 TF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그 법령 운영에 대한 TF팀이 정책과 내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라이센스나 프로덕트 어프로브를 받는다고 하면 허가는 이제 의료기기 허가 총괄과에서 동일하게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한 것들도 허가를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는 현재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디지털 헬스 규제지원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심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 행정규칙으로 해서 디지털 의료 제품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이 될 텐데, 그 제품에 대한 분류마다 심사 부서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식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제 그 기재부와 협의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또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 시행에 따라서 건강보험 등재 고려사항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사용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사용 평가는 과거에 여러 형태, 이제 심평원에서 발표한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한 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발표한 실사용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기존의 의료기기법 하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됐던 것들을 이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만들면서 법제화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사용 평가를 법제화시킨 이유는 기존에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던 내용들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실사용 자료를 병원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상위법,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서 실사용 평가에 대한 활성화가 그동안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법에서 실사용 평가를 이제 법제화시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분야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법을 보시면 디지털 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등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이 중요한데요. 실사용 평가를 하려는 제조업체 등은 실사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13조 3항이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되는데 그런 리베이트 금지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들에게 평가 대상 의료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의료기기법은 기존에 이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실사용 평가를 위해서 무상이든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법령의 예외사항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자 등은 이렇게 평가 대상 디지털 의료기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에게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유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록을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아예 법령에 못이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은 허가 시에 변경허가를 포함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사용 평가 대상 절차, 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절차 등은 행정규칙, 시행규칙,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행정 예고된 이 총리령은 보시면 25조에 보면요. 실사용 평가 대상은 허가된 제품은 다 실사용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가 시점에 변경관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시에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관리할 겁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실사용 평가를 막 수집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부분도 의료인의 책임하에서 허가 인증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면서 실사용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실사용 평가 계획서를 식약처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승인 받을 때 실사용 정보의 종류, 출처, 수집 방법, 그리고 제품 정보, 그리고 수행 기관, 평가에 필요한 계획, 수행 결과 분석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사용 정보의 종류에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서 실사용 자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자료를 모으는데 실사용 자료를 쓸 수도 있지만 대체 의료기기보다 비용 효과적이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 치료 효과가 높다는 이런 자료도 수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가 이제 건보법상 치료제로 가치 평가할 때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 실사용 평가 자료를 잘 수집해서 우리가 치료제로 가치 평가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행위 등재할 때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사용 영역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은 이제 동일하게 시행규칙에 의료인들은 해당 디지털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록을 가명 처리하여 열람을 허용하거나 가명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본을 제공할 때는 이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은 가명 처리를 해서 제공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실사용 데이터는 의료기관에 있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관에 있는 정보에 대한 소유권 이슈가 과거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의료기관에 있는 MRI 정보나 CT 정보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CT나 MRI를 통해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영상을 분석해서 의료지식 내용을 어노테이션해서 전자의무 기록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의료법상 다 의료기관의 소유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그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상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진료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평원이나 식약처에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실사용 평가 인정하겠다고 그동안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방법은 임상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다는 내용 자체가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 대상 연구이거나 아니면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임상인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기관윤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라든지 병원의 IRB 승인이라든지 이런 승인 절차를 통해서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제한된 그것도 이제 사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CRF라고 해서 증례 자료 형태로서만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다른 법령인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따라서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물론 그 승인 받았을 때 그 목적 자체가 임상을 띈다고 하면 생명윤리법이나 의료기기법을 적용하겠지만 임상 성격을 띠지 않고 첨부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라고 하면 실사용 평가 절차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손쉽게 앞으로는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사용 데이터를 정부로부터 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그 기관으로부터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를 받게 된다고 하면 제3자 동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병원 내에 이제 IRB가 아니라 DRB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데이터 리뷰 보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가명화 처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무상이나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 후 대가로 실사용 평가를 위한 의무 기록이나 첨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기존에 깎아냈던 IRB 심의 등이 면제가 되어서 IRB 심의가 받도록 하면은 IRB가 있는 기관이 보통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에서만 실시를 했었는데 임상에서는 이제부터는 IRB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그 자료 수집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정성과 경제성 평가제로 생성이 용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위 자체가 상대가치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경우라고 하면 건보법상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 신청의 어떤 근거 자료 형태로 많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치료재료 가치 평가에 대한 자료 수집으로서 획기성이나 기술 개량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 생성도 용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실사용 리얼월드 에비던스에 대한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용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정입니다. 우리가 쌈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쌈드 자체를 OTC와 ETC 개념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C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은 식약처장이 사용 목적이나 성능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에 의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문가용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정할 때는 지정된 소프트웨어가 식약처가 별도로 관리하고 지정됐을 때 제품에 대한 정보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범위를 식약처가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임대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전문가 범위가 아닌 자에게 동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식약처가 정한 그 전문가한테만 그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상위법인 법 23조에서도 이런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용 디지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정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심평원장한테 관련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식약처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건 심평원장한테 알려주게 되면 심평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용 목적,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같이 가니까
사용 목적과 성능, 그리고 사용 대상에 대한 것들이 향후 우리가 이제 행위 등재하게 되면 이 행위나 치료제로에 대해서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급여 기준이라는 걸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급여 기준의 대상 환자라든지 급여 횟수 그리고 행위에 대한 정의할 때 대상 목적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가의 범위에 그런 대상 목적 방법을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참고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런 ETC용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말고도 OCT 그 일반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해서 이런 쌈드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기기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생산이나 수입 실적 보고 이런 거 면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개봉 판매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뭐 601이라든지 1010이라든지 10993이라든지 이런 규격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ISO 14971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62304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해야 되는데 현행 이런 기준이 현행 의료기기법 기준 규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서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도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이제 부작용 보고하고 회수에 대한 것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이제 부작용 보고가 이제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버그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보고를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31조 2항에 따른 회수가 이제 영업자 회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회수가 필요한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보고를 하고 영업자 회수를 하고 회수 기간 내에 이제 회수율을 따져서 이제 회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34조에 따른 정부에서는 아직 적용하고 있어서 정부가 시장 감시를 통해서 부작용 사례가 심각하고 회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 회수는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이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공급 내역 보고나 이물 보고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뭐 의료기기법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갱신제도 이런 것들도 독립형 소프트웨어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의약품의 원료 의약품 등재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 효과는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효과는 굉장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로봇 같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센서라든지 AI 제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등 이런 디지털 의료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성능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성능 평가를 해주세요.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은 제품을 내가 채택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허가 인증 신고 시에 그걸 참고해서 일부 자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게 법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구성 요소 성능 평가 절차에 대한 방법을 시행 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 구성 요소 성능 평가를 할 때 식약처장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성 요소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작동 원리 등이 포함된 설명서, 그리고 성능 시험 수행 절차, 항목, 기준, 입증 자료, 또는 구성 요소 활용 분야 및 조건에 관한 서류 이런 것들을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게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우리가 AI 제품들이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보험 등재하는 절차까지 이제 행정법이 이렇게 의료기기법 적용되고 그리고 기존 기술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심평원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기존 기술 여부 따지고 다시 이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은 의료법에 따라서 내과에 가서 신의료기술 평가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의료기술이 안전성하고 유효성이 확보되면 다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심평원에서 행위보험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AI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은 대상 목적 방법이 상이하다고 판단돼서 식약처에서 허가받고 행위별로 받지 않고 제품별로 해서 다 지금 보험 등재를 따로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구성 요소가 등재가 되면 이 중간에 있는 기존 기술 여부 판단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AI 제품이나 산드 같은 제품들은 B2H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병원 간의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에 이제 서버에 이제 포팅시켜서 제공하는 온프라미즈 타입으로 이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B2B 서비스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뷰노나 아니면 룰릭 같은 그런 회사들, 그리고 많은 AI들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AI 제품을 API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그 함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구성 요소 형태로 해서 등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MRI 만드는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면서 그 기능을 내가 호출해서 쓴다고 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별도 평가를 받아서 보험 등재하고 있다고 하면 CT 행위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애드온 페이먼트가 향후에는 계속 확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다른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콜바이 밸류나 레퍼런스 형태로 해서 콜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API라고 하는데, 이런 API로 전환되면 새로운 B2H 서비스가 아니라 B2B 영역의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서 동시에 그 특정 소프트웨어가 보험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 소프트웨어를 그 소프트웨어를 임포트하는 순간 가산수가 형태로 새로운 보험 영역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한 등재가 이루어졌을 때 향후에 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신평원에서는 어떤 연구사업 형태라든지 어떤 신평원에서는 가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 산술적으로 더하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라고 판단돼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논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평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양평가의 디지털 의료제품법 37조에는 식약처장은 디지털 의료제품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 경제, 문화 또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 및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양평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하는데 평가 내용에는 종합적인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국민건강과 보험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정부 정책에 미치는 효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영양평가 내에 들어가 있도록 하고요. 이 결과가 도출이 되면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심평원한테 그 결과를 알리도록 이 법에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을 알리게 되면은 신속하게 이제 심평원은 식약처가 이걸 알리면서 보험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알리도록 되어 있고, 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영향평가한 결과가 향후에는 보험 적용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도입되게 되면 건보법상 이제 보험 등기 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강연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